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혜야, 오늘 국수는 왜 이렇게 짜? 짠 게 아니라 당신 눈물이 짠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눈물 맛 국수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저녁, 시장 골목 끝자락의 낡은 국수 가게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 67살 윤정혜는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벽에 붙은 시장 재개발 예정 구역 고지서가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빛났다. 평생을 이 좁은 가게에서 국수를 삶으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건만 이제 그마저 빼앗길 판이었다. 에휴, 이 나이에 또 어디 가서 장사를 하나. 정혜는 낡은 냄비에 남은 육수를 버리며 중얼거렸다.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굽어가는데 재개발 보상금으론 전셋집 하나 얻기도 빠듯하다는 게 현실이었다. 40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 혼자 아들 키우며 눈물로 반죽한 국수가 얼마나 많았던가. 가게 한 구석엔 아직도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린 엄마의 국수집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폐점 시간이 가까워지자 정혜는 간판 불을 끄려 스위치에 손을 올렸다. 바로 그때 유리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비에 젖은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가슴팽이에 꼭 안은 채였다. 정혜는 무심코 손님, 저희 이제 문 닫는데요 라고 말하려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30년 전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남편 강승호였다. 젊은 시절엔 그래도 깔끔했던 얼굴은 주름투성이가 되었고 한때 건장했던 체격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틀림없었다. 정혜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수 한 그릇 하시겠어요? 승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정혜는 기계적으로 면을 삶고 육수를 부었다.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고명을 올렸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그릇을 테이블에 놓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승호의 눈가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정혜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30년 전 그가 떠나던 그날 밤처럼. 승호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지만 국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다. 그는 그저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낡고 해진 가죽 가방이었지만 그의 손길은 마치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러웠다. 정혜는 팔짱을 낀 채 냉담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정혜야. 승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정혜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승호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이게 내 몫의 빚이다. 받아줘. 그 순간 승호의 몸이 크게 흔들리더니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정혜는 깜짝 놀라 그를 붙잡았다. 승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정혜는 당황한 채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혜는 승호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가게 안은 적막했다. 승호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정혜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정혜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갑고 거칠었다. 구급대원들이 승호를 들것에 옮기자 정혜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죽 가방을 집어들었다. 무게감이 제법 있었다.
구급차 안에서 정혜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남자가 죽기 직전에 나타나 남기고 간 이 가방 안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정혜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간호사가 다가와 보호자 신상 정보를 물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배우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하는 자신이 낯설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말기 암 환자라는 것, 이미 전신으로 전이되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라는 것, 언제 의식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야? 왜 죽기 직전에 내 앞에 온 거야? 복도 의자에 다시 앉은 정혜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두툼한 일기장이었다.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치자 익숙한 필체가 나타났다. 30년 전 그대로였다. 정혜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첫 문장은 이랬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나는 도망자가 되었다. 정혜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일기장엔 승우가 왜 떠났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그들은 정혜와 어린 아들까지 위협했다. 승우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 모든 빚을 짊어지고 사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 나섰다. 그들의 요구는 간단했다.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 정혜야, 미안하다. 내가 날 비겁한 놈이라 생각해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내가 버티면 너와 아이는 안전할 거라 믿었다.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30년 동안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일기장을 넘길수록 승우의 삶은 더 처절했다.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 16시간씩 일했고 몸이 아파도 병원 한 번 가지 못했다. 번 돈은 모두 빚 갚는 데 쓰였고 남은 돈으론 헌혈을 해서 헌혈증을 모았다. 언젠가 정혜나 아들이 아플 때 쓸 수 있게. 가방 속엔 수십 건의 헌혈증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정혜는 그것들을 꺼내 세어보았다. 73장이었다. 승우는 30년 동안 73번이나 헌혈을 한 것이었다. 정혜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는 자신과 아들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것이다. 가방 깊숙이 든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엔 채권 서류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다. 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시장 재개발 구역 안의 상가 건물 지분이었다. 승우가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조금씩 사들인 것이었다. 서류 여백엔 승우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정혜에게 반드시 번듯한 가게를 돌려주겠다. 이건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다. 정혜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목 놓아 울었다. 병원 복도는 한밤중이라 조용했고 그녀의 흐느낌만이 냉랭한 공기를 채웠다. 간호사가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정혜는 대답할 수 없었다. 3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를 짓눌렀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자 정혜는 산소 마스크를 쓴 승우의 얼굴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았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듯 움직이지 않았다. 정혜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작게 속삭였다.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혜가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졸고 있을 때였다. 복도 끝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혜는 눈을 떴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간호사에게 고함을 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탐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강승호, 강승호가 어디 있어? 내 동생이라고. 정혜는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승호의 형 강덕호였다. 30년 전에도 승호가 사업하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던 사람. 승호가 사라진 뒤론 연락조차 끊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나타난 이유는 뻔했다. 덕호는 정혜를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투는 거칠었다. 아니, 재수 씨, 오랜만이네. 승호가 여기 있다며? 어디 있어?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만. 그게 지금 중요해? 동생이 큰 돈을 가지고 왔다는데. 정혜는 덕호의 말에 움찔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덕호는 정혜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비웃듯 말했다. 역시 그렇구만. 승호 그 자식 30년 동안 잘 숨겨뒀네. 그런데 재수씨, 그거 알아? 법적으론 내가 일촌이야. 동생이 혼수 상태면 재산 관리는 형인 내가 해야지. 지금 무슨 말씀을. 가방, 승호가 가져온 가방 어딨어? 덕호는 정혜의 옆에 놓인 가죽 가방을 발견하고 냉큼 낚아챘다. 정혜가 막으려 했지만 덕호는 그녀를 거칠게 밀쳤다. 정혜는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다. 간호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지만 덕호는 이미 가방을 열고 서류들을 꺼내고 있었다. 이게 뭐야?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 이 자식 진짜 대박 쳤네. 정혜는 무릎이 떨렸지만 억지로 일어섰다. 30년 동안 혼자 아들 키우며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어온 그녀였다.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건 제 남편이 저한테 준 겁니다. 남편? 30년 동안 혼자 살았으면서 무슨 남편이야. 법적으론 아직 이혼 안 했다 쳐도 실질적으론 남남이지. 어차피 승우는 이제 얼마 못 살아. 그럼 법정 상속인은 나야. 정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황급히 나왔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정혜와 덕호는 동시에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승호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정혜를 향했다. 덕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승호야, 형이다. 내가 아프다길래 달려왔다. 승호는 덕호를 보고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승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정혜를 가리켰다. 정혜가 침대 가까이 다가가자 승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방 변호사 최민우. 변호사요? 어떤 분인데요? 승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의사가 다가와 환자가 체력을 소진했으니 나가달라고 했다. 정혜는 승호의 손을 한번 꼭 쥐고 물러났다. 덕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정혜를 노려보았다. 복도로 나온 정혜는 가방 속을 다시 뒤졌다. 명함 하나가 바닥에 깔려 있었다. 법무법인 정혜 마이너스 변호사 최민우라고 적혀 있었다. 정혜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최민우 변호사입니다. 저 강승호 씨의 아내 윤정혜라고 합니다. 남편이 선생님 연락처를 남겼는데, 아, 윤정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덕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변호사?
승우 그 자식이 뭘 안다고 변호사까지 끼고. 어차피 소용없어. 법은 내 편이거든. 정혜는 대답하지 않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승우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혜야, 내가 죽거든 꼭 최 변호사를 만나. 그분이 모든 걸 정리해 줄 거야. 형한테는 절대 아무것도 주지 마. 그 사람은 평생 나를 이용만 했어. 미안하다, 정혜야. 사랑한다. 정혜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각오였다. 그녀는 승우의 마지막 부탁을 반드시 지킬 것이었다. 30분 후 단정한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병원 로비로 들어섰다. 최민우 변호사였다. 그는 정혜를 발견하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정혜가 일어서려 하자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윤정혜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승우 씨께서 늘 당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혜는 최 변호사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놓였다. 그때 덕호가 끼어들었다. 변호사 양반, 나 강덕호요. 승우 친형. 동생 재산 문제는 나랑 상의해야. 최 변호사는 덕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강덕호 씨 맞으십니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그는 덕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덕호 씨, 저는 지난 5년간 강승호 씨의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승호 씨께서는 본인의 사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덕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 변호사는 파일을 펼쳐 보이며 계속 말했다. 여기 공증된 유언장이 있습니다. 승호 씨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배우자 윤정혜님께 상속한다고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유언이 우선됩니다. 그게 무슨... 또한 승호 씨께서는 형님께서 과거에 저지른 명의도용건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 두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자 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25년 전 덕호가 승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서류였다. 당시 승호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느라 이 사실조차 몰랐고 덕호는 그 틈을 타 동생 명의를 마음대로 이용했던 것이다. 이건 옛날 일이잖아. 형법상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이 사실이 공개되면 강덕호 씨의 사회적 평판은 어떻게 될까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덕호는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다. 나는 그냥 동생이 걱정되어서 지금 당장 이 병원을 나가시고 다시는 윤정혜님과 승호 씨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만약 다시 접근하시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의도용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에도 공개하겠습니다. 덕호는 입술을 떨며 정혜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정혜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덕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혼자 아들 키우고 가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도움 한 번 청한 적 없는 아주버님이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시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부디 조용히 돌아가세요. 덕호는 이를 갈며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고 비굴했다. 정혜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최 변호사가 옆에 앉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호 씨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요. 정혜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다. 최 변호사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승호 씨와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승호 씨께서 당신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정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다. 5년 전 승호가 건설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담당 의사가 말기 암 진단을 내렸다는 것. 승호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 그리고 최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는 것.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었다. 승호 씨는 제 사무실에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초라한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당신과 아드님을 위해 뭐라도 남기고 싶다고 하셨죠. 최 변호사는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시장 재개발 구역 내 상가 건물의 지분 증서였다. 정혜는 어제 가방에서 봤던 그 서류를 다시 보게 되었다. 승호 씨께서는 지난 5년간 투병하시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셨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일했고 번 돈을 모두 이 부동산에 투자하셨어요. 처음엔 작은 지분부터 시작했는데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 전략적으로 더 매입하셨죠. 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8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아니, 재개발이 완료되면 그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었다. 최 변호사가 설명을 이었다. 승호 씨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지켜온 국수 가게를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 아니, 더 나아가 당신이 건물주가 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럼 이 서류는? 네, 이미 윤정혜님 명의로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승호 씨께서 병세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처리해 두셨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당신 것입니다. 정혜는 손이 떨렸다. 30년의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승호는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과 가족을 생각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황급히 나오며 소리쳤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떨어뜨리고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승호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의료진이 그를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정혜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를 바라보았다. 승호의 눈이 희미하게 열리더니 정혜를 찾았다. 의사가 잠시 면회를 허락했다. 정혜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승호의 침대 옆에 섰다. 승호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내려주었다. 승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희미했다. 정혜야. 네, 여기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혜는 승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긴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승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정혜의 손을 약하게 쥐며 말했다. 아들, 우리 아들 잘 컸니? 네, 훌륭하게 컸어요. 대학 나와서 지금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당신 닮아서 착해요. 승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이제 발 뻗고 자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승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심전도 기계의 선이 평평해지기 시작했다. 의료진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승호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정혜는 승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눈물이 끝없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평온했다. 복도로 나온 정혜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최 변호사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혜가 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승호의 장례식은 조촐했다. 빈소엔 정혜와 아들, 그리고 최 변호사만 있었다. 승호의 아들 강민주는 급히 출장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평생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아버지였지만 어머니가 건넨 일기장을 읽고 나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민주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원망했었다. 친구들은 아버지와 놀러 다니는데 자신에겐 아버지가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고 민주는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기장을 읽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정혜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 역시 30년 동안 승호를 오해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승호는 도망자가 아니라 전사였다는 것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홀로 전장에 뛰어든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민준아,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비록 옆에 없었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장례식이 끝난 후 최 변호사는 정혜에게 마지막 서류를 건넸다. 그것은 승호가 남긴 편지였다. 봉투 겉면엔 정혜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사랑하는 정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30년 동안 당신 곁에 없었던 비겁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나요? 시장 골목에서 국수를 팔던 당신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미소에 반해 매일 국수를 먹으러 갔었죠. 당신과 결혼하고 아들이 태어나던 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장으로서 무능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졌고 사채업자들이 당신과 아들까지 위협했을 때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도망이 아니라 당신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릴 때마다, 밤에 쪽방에 누워 있을 때마다 당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건물주입니다. 더 이상 재개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듯한 가게에서 마음 편히 국수를 삶으세요. 그게 내가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혜야.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의 남편, 승호. 정혜는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다. 옆에서 민준도 함께 울었다. 최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며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 좁고 낡은 원룸이었지만 그녀가 30년 동안 지켜온 공간이었다. 정혜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승호와 정혜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정혜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3개월 후 시장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낡은 건물들이 하나둘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섰다. 정혜는 공사 현장을 지나며 감회가 새로웠다. 40년 동안 지켜온 국수 가게는 이미 철거되었지만 그녀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은 모두 처리되었다. 정혜는 이제 재개발 구역 내 가장 좋은 위치의 상가 건물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1층은 자신이 사용하고 2층과 3층은 임대를 주기로 했다. 건축가와 여러 번 만나 설계를 논의했다.
어머니, 이렇게 큰 가게 괜찮으시겠어요? 혼자 운영하시기 힘드실 텐데.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정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 아직 팔팔해. 오히려 이제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어서 좋아. 민주는 어머니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일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단해 보였다. 공사가 한창일 때 예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정혜를 찾아왔다. 재개발로 뿔뿔이 흩어진 그들은 정혜가 건물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온 것이었다. 정혜 언니 진짜 대단하세요. 우리 중에 건물주 된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요. 아이고, 무슨 다 운이 좋았던 거지. 정혜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승호에게 감사했다.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 준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정혜 앞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조심스럽게 정혜에게 다가왔다. 혹시 윤정혜 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승호 씨가 일하던 건설 현장의 식당 사장이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승호는 지난 10년간 그 현장에서 일했고 여자의 식당에서 매일 밥을 먹었다고 했다. 승호는 항상 혼자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했지만 가끔 정혜와 아들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승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고 다른 인부들한테도 친절하셨죠.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정말 슬펐어요. 여자는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승호가 여자에게 맡겼던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시장에서 몰래 찍은 정혜의 사진이었다. 국수를 삶는 모습,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폐점 후 청소하는 모습. 승호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혜 곁에 오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던 것이었다. 정혜는 사진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다. 여자는 정혜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승호 씨는 늘 말했어요. 언젠가 당신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다고요. 빈손으로는 갈 수 없다고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되었다. 승호는 평생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 싸웠던 것이었다. 6개월 후 새로운 시장 상가 건물이 완공되었다. 정혜의 국수 가게는 1층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았다. 간판엔 정혜네 국수라고 크게 적혀 있었고 내부는 깨끗하고 넓었다. 예전 좁고 낡은 가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듯했다. 개업 첫날 정혜는 새벽부터 육수를 끓였다. 40년 동안 지켜온 그 맛 그대로였다. 오전 10시 문을 열자 예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시장이 재개발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든 것이었다. 정혜 사장님, 새 가게 정말 멋지네요. 국수 맛은 그대로지요? 그 맛 먹으러 왔어요. 정혜는 환하게 웃으며 국수를 삶았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다. 30년 동안 짊어진 원망과 분노는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감사함만 남았다. 가게 한쪽 벽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승호가 남긴 편지였다. 정혜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가게에 걸어두었다. 손님들이 가끔 물어봤다. 사장님, 저 편지 누가 쓴 거예요? 제 남편이요. 평생의 사랑을 담은 편지예요. 정혜는 그렇게 대답하며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승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정혜는 잠시 의자에 앉아 쉬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정혜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하늘 부모님, 이제야 제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개업 축하드려요. 아이고, 우리 아들. 회사는? 오늘은 반찬했어요. 어머니 개업 첫날인데 어떻게 안 와요? 민주는 꽃다발을 카운터에 놓고 가게를 둘러보았다. 깨끗하고 밝은 가게, 벽에 걸린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민주는 뭉클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어. 저녁 무렵 정혜는 폐점 준비를 하며 가게를 정리했다. 첫날 매출은 생각보다 좋았다.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았다. 정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앞치마를 벗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새로 단장된 거리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예전 낡고 어두웠던 골목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정혜는 그 낡은 골목도 이 새로운 거리도 모두 사랑했다. 여기가 바로 자신의 인생이 담긴 곳이었으니까.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자 거실 탁자 위에 승호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정혜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승호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다. 정혜야, 내가 당신 곁에 없어도 괜찮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 당신이라면 잘 해낼 거야. 사랑해, 영원히. 정혜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혜는 별 하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이제 평안해요. 고마워요, 승호 씨. 정말 고마워요. 정혜는 일기장을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젊은 날의 승호가 나타나 환하게 웃었다. 정혜도 함께 웃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렇게 정혜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비 내리던 그날 밤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나타났던 승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정혜의 가슴 속에 남았다.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 사연 한 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